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싱숭생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2인자가 숙청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은 뭐까지 들었어요? 장유샤 가족 잡힌 거? 그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던데. 아무튼 그 얘기도 나왔고, 그죠? 장유샤의 반격, 장유샤 반격 내용도 있어요. 장유샤가 사형당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전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대만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국 내부 상황과,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다니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처형 아니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오늘 뭐 이렇게 될 가능성과, 그리고 지금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하여 한번 제가 집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대만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대만은 항상 중국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지.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대만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베이징 인근으로 군부대가 중장비를 몰고 베이징 인근으로 들어가고 있다.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하고, 중난하이, 즉 베이징에 중국의 정치인들, 고위 간부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는 대규모의 병력과 경비, 경찰이 배치되어 마치 계엄령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와 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되거나 군용 차량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라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으로 들어가고 있는 군부대는 83 집단군이라는 군부대로 실전 경험이 있는 군부대이면서 장유샤가 관리했던 군부대예요. 대만 언론의 입장은 장유샤를 구하기 위해서, 장유샤가 잡혔다고 하니 그의 라인에 있는 부대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중국의 여기저기 SNS에서는 요런 지금 장갑차와 뭐 군대 뭐 이런 차들이 베이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화면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찍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탄도 미사일, 방공 미사일 이런 것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다 이게 베이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총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도 보이고,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이징의 한 터널에서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폭발이 일어나고, 안에서 3번 폭발을 했다. 뭐 폭발물이 이동하다가 안에서 폭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길 전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양 자체가 마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다. 실제로 무슨 폭발물이 터져서 그게 터널 안에서 폭발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게 지나갈 때 그거를 일부러 터뜨린 건지, 그거는 이제 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확인된 그건 아니에요. 이 대만 언론에서 이거를 뉴스로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팩트냐? 꼭 그것만도 아니야. 왜냐하면 대만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대만에서 나오는 중국 뉴스는 좋을 리가 없어요. 망하기 바라면 망하길 바랬지 좋은 얘기도 없고, 진짜 안 좋은 거는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맹신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정도 큰 일이 있으면 이거를 대만 언론에서만 얘기할 그렇지는 않지. 다른 데서도 이걸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 내부에서는 이걸 지금 뭐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뉴스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조용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짜 이런 구테타설이 돌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중국 내부는 오히려 이거를 뉴스로 안 내보내려고 하죠. 조용하게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버릴 겁니다. 중국 뉴스는 이런 거 절대 안 내보내. 진짜 이런 일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영상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게 반란 아니냐, 구테타 아니냐, 그걸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장유샤의 지방에 있는 군 부대들이 베이징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진핑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있는 군부대가 베이징으로 들어가 가지고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기사, 구테타 설은 나오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또 확인됐다, 그럼 제가 또 그때는 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장유샤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장유샤가 잡힌 상황에서 장유샤의 부대들이 역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영상은 역습을 한 영상인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진짜 어느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그 군부대가 이동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베이징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있는 어느 시진핑이라든지 어떤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진핑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군부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걸 수도 있고, 추측은 너무 많아. 아무튼 이런 얘기는 지금 돌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주 내용은 지금 이 장유샤가 잡히고 난 지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날짜가 1월 29일,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1월 30일이거든요. 이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추측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기사 자체를 안 내보내요.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이런 진실들은 전문가들이 추측이라든지 혹은 그 중국 내부에 있는 정말 베이징 당국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찌라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렇게 코로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도 찌라시로 돌았어. 그래서 저는 오늘 장유샤가 잡힌 이후에 돌고 있는 모든 각종 뉴스와 각종 뒷골목 소식들과 각종 추론들, 전문가들이 평론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에서는 지금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금 사재기 열풍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한국도 금을 많이 사재기 한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금을 못 샀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못 사면 죽을 것 같아, 나 가서 막 줄 서야지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금을 사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앞에서 줄을 섭니다. 은은 지금 없어서 못 산대요. 은은 지금 없어서 못 사고 금 매장 앞에는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이거는 재테크라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진짜 피난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 금 사가지고 재테크해야지, 이게 아니야. 나 금 사가지고 나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중국 국내의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피난을 위한 자산 확보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 영상, 터널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터널이 막혔잖아요. 차들이 못 지나가고 있고. 그게 진짜 사고인지 아니면 군사적 충돌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길목을 봉쇄를 한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도는 게, 최근에 중국의 한 중요 회의에서, 중앙전회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찻잔만 놓여 있는 채 거기에 참여할 그 간부들이 다 공석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이거는 대규모 숙청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를 시사하며 시진핑의 측근들조차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만 언론에서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벌 전쟁은 지금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옛날에 시진핑 외의 그 다른 파벌들을 다 숙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진핑 주위에 시가군들도 다 숙청이 된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산시방이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군사력을 장악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게 과연 시진핑의 군 장악력은 어느 정도까지냐, 약화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진핑 집권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대만 언론에서, 대만 뉴스에는 이걸 진단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은 지금 아마 가장 위험한 시기면서 내부적으로는 군부와 파벌이 배신 가능성에 직면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안팎으로 고립되는 형국이라고 시진핑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또 다양한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 요 며칠의 상황을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중국에서는요 나오는 기사가 없어. 어디서 대놓고 중국의 진실을 알려주는 기사가 없고, 기자는 그럴 수도 없고, 중국의 정부, 중국의 스피커들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숨길 거는 철저히 숨겨요. 그래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관영 매체, 관영 뉴스,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군사 언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쓰는 단어와 어투와 글자 한 개 한 개를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도는 찌라시들. 왜냐하면 이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약간 독재 체제고 굉장히 밀폐된 나라잖아요.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이런 뒷골목 소식들 있잖아, 찌라시, 요런 것들이 나중에는 진실이더라 라고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예요. 저는 코로나를 굉장히 일찍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 뭐야 이게, 우한을 봉쇄한다고? 처음에는 나도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이걸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치앙마이에 있었어요. 치앙마이에 있는데 그냥 거리를 나갔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약국에서 줄을 서 있는 거야. 중국인들만 줄을 서 있어. 뭐 하냐 보니까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찌라시를 받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잖아. 와, 이거 진짜다.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중국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한국의 뭐 언론이든 뭐든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들 뭐 긴가민가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코로나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한국에 알린 사람이에요. 그때 그 소식원이 어디였냐, 뒷골목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 뒷골목 소식과 그 다음에 중국의 관영 매체 이런 거를 보면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국의 2인자가 숙청이 됐어요. 1월 24일 공식 발표로 장유샤, 그 다음에 류전리도 한모 총장이야. 서열 2위까지는 아니지만 3위, 4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번에 잡혔어요. 근데 이게 잡히자마자 발표 한 개로 끝났어. 기율 위반, 엄격하게 위반했다. 그리고 이런 규율, 이런 제도를 짓밟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한 번 나왔어였다. 중국의 스피커가 한 번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방군보에서 한 번 보도하고,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한 나라의 2인자가 숙청당했어. 근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2인자가 누가 있을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 높은 분이 갑자기 숙청을 당했어. 갑자기 잡혀갔어. 그 다음에 법을 어겼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기자들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 안 있지. 난리 나잖아. 사람들 막 의심 가고 막 시위 일어나면서 기자들 막 터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아무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 같이 입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중앙급들, 관영 매체들이 지금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해방군보도 처음에는 논평을 내다가 지금은 조용해졌고,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망, 이런 진짜 중국에 뭔 일 있으면 그냥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처럼 막 떠드는 애들이야. 인민일보, 신화망, 신화사 이런데.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너무 조용해. 대형 논평 자체가 없어.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 지금 중국의 군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구, 어디 거기 남부 정구, 뭐 북부 정구, 뭐 이런 뭐 군대에서 뭐 여기 뭐 지지한다, 뭐 단호히 옹호한다, 뭐 지금 이번의 뭐 결정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성명 뭐 발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국내 SNS도 관련 주제가 잠깐 실검에 올랐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2인자가 숙청을 당했는데 당연히 실검에 오르지. 오르자마자 바로 사라졌어요. 공유랑 댓글도 엄격히 막혀있고, 처음에는 뭐 댓글창에 반부패를 지지한다라고 이게 달리다가도 지금 다 사라진 상황.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이 없냐? 절대 아니죠. 지금 해외 SNS는 난리 났어요. 지금 해외 SNS, 정말 해외에 있는 모든 중국 관련된 모든 언론들은 장유샤를 다 다루고 있고, 모든 영상이 조회수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회. 그 밑에 댓글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난리 났어 이미.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 조용하다.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파장과는 지금 중국이라는 이 방화벽 내에서는 지금 너무 안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문가들이 두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이건 너무 이상하다 파. 즉 그게 무슨 뜻이냐? 내부에는 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고 시진핑은 이런 잡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당 내의 각계각층의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다들 저항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냥 중립 기여받고 약간 관망하는 상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하고 시진핑보다 뭔가 더 큰 액션을 하면서 더 큰 활동을 했던 그런 정황이 많이 비춰졌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부터는 그런 게 크게 비춰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 지금 약간 관망하는 상태? 그래서 관영 매체나 체제 내부에서도 다 같이 지금 그냥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이거 정상이다. 원래 뭐 신화사나 인민일보나 그리고 지금 뭐 해방군보나 뭐 관영 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전제만 하고 그 후에 논평은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장유샤가 잡혀가긴 했지만 뭐 발표된 게 없어. 그냥 기율 위반으로 잡혀갔잖아요. 하지만 장유샤는 여전히 현직 정치국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뭐 매체나 신문사에서 현직 정치국 위원을 향해 비판을 풀가둥하거나 아니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평론을 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지금 관망 상태. 그리고 해방군보나 요런 매체는 또 라인이 다 있대. 그래가지고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함부로 움직일 수는 또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약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근데 이 말이 통틀어가지고 이 두 가지 지금 분석이 통틀어가지고 지금 뭐냐? 충격은 통제 가능하고 지금 중국 내부의 공산당 체제는 정상 운영 중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내부에서 그 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체제를 잘 아는 사람들도 장유샤를 갑자기 잡아가는 거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예상한 적이 없었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다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군부대왕 여러 가지 그 중장비가 탱크나 뭐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베이징으로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들어간 게 뭘 위해서 들어갔냐는 지금 아무도 몰라. 시진핑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시진핑을 치기 위해서 장유샤의 부대가 들어갔는지 이건 모르는 거야. 솔직히 다 추측일 뿐인 거야. 그리고 이제 해방군보를 분석한 또 이제 전문가가 있는데, 해방군보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처음에 1월 24일에 사설을 이렇게 냈어요. 제목이 아주 셉니다. 군대 반부패 투쟁의 공세전, 지구전, 총재전을 결연히 승리로 이끌자.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장유샤랑 류절리에게 붙인 프레임이 이겁니다. 군 위원장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았다. 이걸 쉽게 말하면 최고 보스, 최고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방군보가 처음에는 이렇게 세게 나왔지만 근데 27일이 돼서 해방군보가 또 논평을 내긴 했는데 이제는 장유샤의 이름 자체를 안 꺼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는 이런 말을 붙여요. 소수의 부패 분자는 풍랑을 일으킬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치 언어에서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반대 세력의 저항과 반격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은 특정 파벌을, 이런 소수의 어떤 분자 이런 거는
특정 집단과 특정 파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해방군보도 처음에는 그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또 1월 28일에 해방군보가 또 글을 냈는데 제목은 무슨 뭐 근본을 바로잡고 기초를 다져라 이런 톤으로 냈는데 거의 뭐 약간 지금 장유샤랑 류전리 사건이랑은 약간 별개 다른 이야기, 거의 뭐 그냥 없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그냥 아예 평론조차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계층의 전문가들도 공동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사건인데 왜 이렇게 빨리 식지? 이 의문을 다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요 여러분들 어차피 방화벽이 세워져 있고 가려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단서들로 전문가들은 이거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린비아오 사건입니다. 린비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이었죠. 그리고 사인방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린비아오 사건을 보면 일 진행이 이런 식이에요. 일단 층층이 전달을 하고 일단 최상층, 그 다음에 성부급, 그 다음에 지사급 각 단계마다 사상 정리와 표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과 걸음을 맞추면서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뭔가 통과돼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중에게 공지를 하고, 이게 중국의 위기 관리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사인방 사건도 비슷합니다. 비록 인표 린비아오 사건보다 좀 더 빨랐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 같은 절차적 고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중앙의 통일된 의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니 린비아오 사건이랑 사인방 사건이 뭐냐? 린비아오事件, 四人帮 事件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린비아오 사건부터 봐봅시다. 린비아오 사건은 1971년 9월 중국 공산당 2인자이자 공식 후계자였던 모택동의 후계자였던 2인자 린비아오가 하루아침에 쿠데타 미수범으로 낙인 찍히고 몽골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사로 끝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권력 붕괴로 평가된 사건이에요. 이 린비아오라는 장군은 항일 전쟁 그리고 국공 내전의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문화 대혁명 시기 군을 장악해 모택동의 절대 권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줬죠. 마치 시진핑이 연임제를 할 때 장유샤가 군권을 잡으면서 시진핑을 밀어줬던 것처럼 1969년 당장에 마오쩌둥의 유일한 후계자로 명시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군 내부에서 린비아오의 영향력이 마오쩌둥을 능가한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약간 군부대가 린비아오 말만 듣는다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걸 듣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싹이 터요. 그런데 그 싹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1년 9월에 사건이 일어나죠. 린비아오 측이 5.7.1 공정, 이게 무장 쿠데타인데 이걸 시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결과 린비아오 가족이 소련으로 도주 중 비행기로 추락사를 했다. 이게 공식 발표인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게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곳은 없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끝난 이후 린비아오는 즉시 반당 반혁명 분자로 규정이 됐고 수년간 전국민 대상 정치교육 자아 비판이 강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는 깊은 불신과 침묵이 남았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정치적 의미는 당이 지정한 후계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권력이 커질수록 가장 가까운 2인자가 최대 위협이 된다라는 교훈, 그리고 군의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게만 허용된다. 아직까지도 이 쿠데타의 실체와 추락 경위는 지금도 논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방 사건. 사인방 사건은 뭐냐?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그 마오쩌둥의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인방에게 떠넘긴 최종적인 사건인데, 사인방이 누구냐? 일단 마오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짱춘차오가 있었고 야오원유안이 있었고 왕홍원이 있었습니다. 요 네 사람은
처음부터 한 팀이 아니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어쩌다 보니 자 처음부터 이 4명은 조직된 정치 집단이 아니었고 이들은 공통 이념으로 모인 게 아니라 마오쩌둥의 권력 위기 속에서 마오 개인에게 의존해 기생적으로 성장한 인물들이에요. 모택동이 죽기 전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존재했고 마오가 사라지자 하루아침에 버려졌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사인입니다. 일단 이 중에 장칭이 누구냐? 짱칭 마오쩌둥의 부인이에요. 마오쩌둥의 부인이고 원래는 상하이 출신 삼류 배우입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고 혁명 경력도 없어요. 하지만 마오의 부인이니까 마오의 사적 권력을 등에 업고 급부상. 장칭의 역할은 문화 2대 올록이 테러 총지휘, 문학, 연극, 영화, 음악, 검열, 봉건 부르주아 잔재라는 명목으로 지식인과 예술가, 교수들 대량 숙청. 그때 지식인, 예술가, 교수 이 사람들 엄청 죽었어요. 문화 대혁명 아시죠? 짱칭이 이 마오의 부인이잖아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마오 주석의 개다. 주석이 물라고 하면 나는 문다. 그 다음에 짱춘차오라는 사람은 상하이 출신의 이론가이자 기자예요. 4인방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로 평가됩니다. 실제 설계자면서 브레인입니다. 짱춘차오의 역할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속혁명 이론을 정식화하면서 국가, 당, 법을 혁명 명분으로 무력화, 상하이에서 인민공사식 권력 탈출을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기보다는 제도를 붕괴시켜서 모두를 서로 죽이게 만드는 타입. 그거를 얘가 설계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은 문화 대혁명 시대 때 학생이 자기의 스승을 죽이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이런 사회였어요. 그거를 얘가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학생이 교수들을 그냥 말 그대로 패서 죽였습니다. 몽둥이 이런 걸로. 그러면서 나는 교수 9명까지 죽였다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 문화 대혁명을 만든 게 모택동이고 그거를 같이 실행한 게 이 4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쓰레기들이에요. 악마 새끼들이자 그냥 아이씨 진짜 뭔 욕을 해도 얘네 그거보다 더 심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오원유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학 평론가입니다. 문학 평론가 출신이야. 문화 대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인물이에요. 1965년 우한의 역사극 해석학원을 비판을 합니다. 이 글이 문화 대혁명 공식 게시 신호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 숙청용 논문을 써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홍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일한 노동자 출신이에요. 이론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어요. 왕홍원의 역할은 혁명은 민중이 주도한다라는 상징물인 거예요. 홍위병과 조반파를 대표하는 얼굴. 실제로는 짱칭과 짱춘차오의 정치적 소품이었어요. 마오가 그를 띄운 이유는 엘리트 아닌 자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을 했냐면 1959년부터 1965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합니다. 수천만 명이 아사해요. 여러분들 이 수천만 명의 죽음은 그냥 마오쩌둥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마오를 되게 우상화하고 되게 위대한 중국의 지도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족가라 그러고 마오는 그냥 살인자예요. 살인마예요. 히틀러보다 더한 새끼가 마오예요. 나치 마오랑 비교하면 애기 수준이야. 마오쩌둥은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대약진 운동 이게 뭔지 진짜 대약진 운동 간단히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요.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마오쩌둥이 주도한 급진적 경제사회 실험이다. 목표는 한마디로 단기간에 서방을 추월하자 이거였는데 뭘 하려 했냐면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농촌을 인민공사로 묶어 집단 생산, 그 다음에 집집마다 야철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뒤뜰에서 제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철강을 생산하고 영국을 15년, 미국을 20년 안에 따라잡자. 뭐 취지는 좋았어. 취지는 좋았지만 왜 실패했냐? 마오쩌둥 그 씨X끼가 걔 병씨X끼가 걔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는 새끼야 걔는. 걔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는지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실패했냐? 일단 비현실적인 목표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임무 완성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과장 보고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 결정이 되면서 강제 동원을 시켰습니다. 농사 대신 철 만들기. 그러면서 농업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곡물 과다 징수. 실제보다 많은 수확을 했다고 보고하면서 국가가 곡식을 더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아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안 됐다니까. 생산량 수확량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실패를 얘기하면 그걸 반혁명 분자로 처벌을 했어요. 결과는 대기근이 발생하고 약 4천만 명이 아사합니다. 4천만 명. 중국 현대사 최대의 인재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마오쩌둥 일당의 살인사건이에요. 몇 년 동안 계획된. 이때 중국을 등지고 중국에서 미국이든 어디든 그냥 도망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외 가서 자리를 잡고 그의 후손들이 그 부모 세대들한테 중국의 옛날의 공산당들은 얼마나 악랄했는지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중국을 공격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맞아. 참새들 다 죽여가지고 곤충들이 득실해서가지고 농사가 망했다. 맞아. 참새가 벼를 다 주워서 먹는다고 참새를 다 잡게 했어. 그래가지고 참새가 씨가 말랐어요. 그때 중국인들 참새 잡아가지고 뭐 했겠어? 다 구워 먹었지. 지금도 중국 가면 참새구이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참새가 없으니까 어떡해? 참새의 역할을 할 그게 없잖아. 농사 다 망했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새끼는 개 무식한 병신 새끼라니까. 옛날에 진짜 열받는 게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연예인이 예능에서 이 마오 얘기를 했다가 별 얘기도 아니었어. 뭐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이름이 뭐예요? 저 중국 이름은 마오인데요. 마오가 무조건 모택동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 그냥 그 한마디 했어. 그냥 드립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막 또 이 댓글 부대 와가지고 엄청 그 연예인을 비판을 한 거야. 네가 뭔데 마오를 입에 담느냐. 근데 나는 그때 이 병신 새끼들 뭐 하는 짓이지? 마오가 어떤 사람들인 일은 잘 알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욕을 먹은 한국의 연예인은 또 기가 죽은 거야. 난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봐. 제일 나를 정말 분노케 한 일 중에 한 게 아직도 중국인들은 마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숭배하는 그걸 소분홍이라고 하죠. 아직도 많습니다. 4천만 명이 죽었어. 4천만 명. 근데 이것도 되게 적게 친 거래. 이 되게 유명한 그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중국인이 있어요.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되게 유명한데 그 교수는 4천만 명이 아니래 8천만 명으로 얘기합니다. 그 되게 영상 유명해요. 어떤 중국 유학생이 유학을 하면서 그 교수 수업을 듣다가 당신은 중국인인데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 교수한테 막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그때부터 각 잡고 그 학생을 계몽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상 되게 유명합니다. 그 학생 들으면서 할 말이 없어. 나 그 영상 보면서 너무 통쾌했잖아. 그 영상이야말로 온 중국인들이 다 봐야 되는 영상이에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남겼냐? 폭력과 이념만으로는 국가는 절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교훈. 이것이 나중에 문화 대혁명으로 또 이어지네. 문화 대혁명 때도 수백만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마오쩌둥의 이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류샤오치랑 덩샤오핑이 실무 복귀를 합니다. 마오는 이제 실각 위에 도달을 하죠. 그때 마오의 판단이 뭐냐? 당을 다시 뒤집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역사에서 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택동은 중국의 발전, 중국의 민생, 중국 인민들이 행복한 삶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무조건 자기가 1인자. 마오가 1인자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마오의 후궁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게 무슨 리더야.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문화 대혁명을 발동을 하죠. 마오는 정규 당과 조직을 우회해서 학생 청년을 직접 동원, 홍위병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홍위병. 당 안의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를 다 제거를 해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좌천이 됐죠. 그중에 등소평도. 그러면서 그때 이 4인방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우리는 마오쩌둥의 오른팔이다 이러면서 등장한 게 마오쩌둥의 부인 짱칭, 그 다음에 짱춘차오.
야원위안, 왕홍위안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등장을 합니다. 결과가 뭐냐? 국가와 당, 법, 군 이 체계가 다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서로 고발하고 폭력하고 서로 죽이는 시대가 도달합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지옥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앞에서 쳐 죽이는 시대. 우리 부모는 학자입니다. 반혁명 분자입니다. 하면서 부모를 쳐서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스러워해.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야? 이거를 만들어낸 미친놈들인다니까 이게. 자기들을 교육시켜줬던 선생님을 고발을 해요. 끄집어내요. 얘네들은 지식분자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나쁜 걸 가르쳤다. 반혁명적인 거를 우리한테 가르쳤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진짜 패서 죽여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려요. 이건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도 이 정도 사이비가 없어. 다른 나라 역사지만 진짜 이때 역사를 얘기하면 진짜 되게 열받아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비 악마 교주 같은 새끼가 아직도 숭배를 당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문명 2025년 2026년에 그러면서 이제 마오는 1969년까지 버텼어요. 씹새끼 올해도 버텼네. 지금도 침받아야 마땅할 새끼야. 1969년까지 그때 이 마오쩌둥은 고령에다가 병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인방이 선전, 사상, 조직, 장악 이런 거를 이제 사인방이 실질 권력이 되죠. 그리고 반대파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파는 반혁명파다, 우파다, 자본주의파다 하면서 즉시 제거. 중앙 정책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마오의 말이 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방은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국가를 마비시키는 권력이었어요. 하지만 마오가 이제 죽었죠. 마오가 죽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인방은 그 권력을 계속 안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때 마오가 린비아오 일단 죽였죠. 내가 봤을 때 린비아오 이거는 뭐 도망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였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지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밝혀진 게 없어. 그냥 거기서 얘기한 게 린비아오가 가족들이랑 비행기 타고 소련으로 도망가다가 몽골에서 추락하고 죽었다. 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뭐 인터넷이라도 있어? 뭐 몽골에 추락한 걸 누가 봐가지고 뭐 SNS라도 올렸어? 아니면 니한테 전화를 했니? 어떻게 알아 지들이? 말이 안 돼. 지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무튼 그 장군도 군권을 잡고 있던 그 장군 2인자 마오가 직접 죽였죠. 4인방은 군 지휘 경험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참 대단한 게 군대가 없이 군 지휘 경험도 없이 군사력 없이 온 중국 국민을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새끼들이야. 다른 의미로. 그리고 그 당시 군은 여전히 원로 장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인방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거는 마오가 살아있을 때만 힘을 쓸 수 있었고 드디어 1976년 와 씨발 존나 오래 살았네 이 새끼. 1976년에 이 새끼가 뒤집니다 마오가. 드디어. 그러면서 이 화고펑이랑 군 원로들이 합쳐서 이 4인방을 베이징에서 동시 체포시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군 없었죠. 행정 경험이 없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지방 세력도 없고 민심도 없고 그냥 마오만 있었어. 근데 마오가 이제 사라지니까 뒤지니까 얘네들도 이제 같이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딱 잡혀가지고 공개 재판 결과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마오는 그래도 혁명가고 신중국을 설립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마오의 나중에 저질렀던 이 죄악들을 마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오를 천구에 남는 죄인으로 남기기에는 좀 보기가 안 좋았던 거야. 중국은 옛날부터 그게 그랬어. 자기들 얼굴에 이게 체면이 안 선다 이거지. 신중국을 만든 새끼가 사이비 교주였다? 신중국을 만든 새끼가 4천만 명, 5천만 명을 죽인 살인마였다? 안 예쁘잖아.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마오는 혁명을 이끈 마오, 초대의 그 진짜 신중국을 만든 마오쩌둥으로 남겨두고 그 모든 문화 대혁명과 모든 이 죄값을 대약진 운동 이런 죄값을 이 4인방에게 그대로 씌웁니다. 문화 대혁명 10년의 혼란 이건 니들 4인방은 죄야. 수천만 명이 피해받고 죽었다 이것도 니들 죄야. 국가 붕괴가 됐다 니들 책임이야. 아니 마오는 신중국 만들었고 이거 다 니들 책임이야. 그런데 짱칭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마오쩌둥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그건 증거가 없다. 그때 마오는 이미 죽었고 죽은 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오는 그때 이미 신중국을 설립한 초대
주석으로 딱 이제 또 뭐 시체 처리돼 가지고 거기 또 이제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방부 처리돼 가지고 그죠? 천안문에 여전히 걸려 있고. 아무튼 그때만 해도 이런 사인방을 처리할 때든 그리고 이 린벼옥 장군을 처리할 때든 다 절차라는 게 있었어. 그게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야. 순식간에 막 구테타를 하고 뒤집지 않아. 마오가 죽었을 때야 그때 그 악권이 끝난 거고. 그때 이제 등소평이 딱 올라오면서 자 이제 자본주의로 가자. 자 지금 나라가 망할 대로 망했거든. 알아. 니들 나라에 불만 있는 거 다 알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우리 돈 벌자.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니들 정부 탓 아는 거 아닌데 나 지금 이제 공산주의자 아니다. 개혁 개방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이 중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자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불만들이 사가지면서 민심이 잡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무튼 그때 이런 다 절차가 있었단 말이야. 절차. 중국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도 그래요. 일단 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장유샤가 잡혀야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20일에 장유샤 잡히고 24일에 바로 공개. 이거는 중국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라오는 말들 다 맞아요.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어.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없었으면 중국이란다.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많이 다졌어요. 물론 등소평도 역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행들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등소평은 악행보다는 공이 좀 큰 편. 중국 입장에서. 모택동은 중국 입장에서 공보다는 악평이 훨씬 큰 편이지만 신중국을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전에 시진핑이 숙청한 사례들과도 다른 게 허웨이동이랑 마싱루이 같은 이런 중국의 또 지방 간부들, 당 간부들 처리할 때도 몇 달씩 끌거나 오래 잠수시켰다가 충분히 정리가 됐을 때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장유샤는 잡혀가자마자 이거 정리가 아직 안 됐을 거야. 이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시진핑이 지금 뭔가 급한 상황을 맞아서 일단 잡고 보자. 일단 잡아가지고 발표해버리고 보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중간 절차를 다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공개하면서 이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다. 기정사실로 만들어가지고 압박했다. 이런 그림.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은 무슨 급한 상황이 있을까?